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드구의 게임 수학입니다. 첫 번째 강좌입니다. 첫 번째 강좌는 수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총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의 시각화, 두 번째는 이항연산, 세 번째는 이항연산의 성질, 네 번째는 체의 공리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수의 시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우리는 왜 수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 게임 세계는 벡터라는 것으로 구성된 탄탄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위에서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서 동작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벡터는 사실 알고 보면은 수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어떤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벡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수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그 체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수를 다룰 때는 아마 의무교육 시간에 많이 봤을 텐데 이렇게 다양한 수들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수는 인류 문명의 발전에 따라서 물건을 세는 거에서부터 농사를 짓는데 뭐 항해를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점점 더 개념이 고도화됐었죠. 이러한 다양한 수의 개념들이 있는데 뭐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복소수 이르기까지 개념들이 확장되면서 이러한 것들을 수학자들이 집합이라는 관점에서 첫 글자들을 따서 이렇게 두 줄로 된 심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수 집합은 실수, 리얼 넘버 실수입니다. 실수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실수 집합의 정의는 이 수와 수, 이 원소인 수와 수 사이에 빈틈이 없이 연속된 그 원소들로 채워져 있는 수 집합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적으로 이제 개념적으로 수와 수 사이에 빈틈이 없어야 되니까 그 사이에 무한대의 요소들이 쭉 뻗어 있다고, 원소들이 쭉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실수 집합의 개념과 그 다음에 원소의 개념에서 수를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훈련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 집합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럼 결국 원소들을 어떻게 나열하느냐에 따라서 이 집합의 형태가 결정이 될 텐데 이 각 원소들이 연속적으로 빈틈이 없이 하나의 원소를 점으로 표현한다면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수 집합은 이런 여기 화면에 보이는 직선의 형태로 우리가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직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직선 위에서 우리가 어떤 원소를 표기한다라고 했을 때 작은 수는 왼쪽, 큰 수는 오른쪽 하나의 체계, 수직선이란 체계 안에서 대소를 비교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벡터를 사용해서 뭔가 이제 앞으로 시스템을 만들 텐데 그런 벡터 시스템에 익숙해지려면은 우리가 수를 바라보는 방법은 하나의 체계에 기반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진 이게 대칭된 두 개의 체계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수를 바라보게 되면은 0을 가운데 두고 어떤 수가 가지고 있는 건 두 개의 요소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점으로부터 거리, 두 번째는 내가 속한 세계, 두 개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구분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두 가지를 각각 크기와 방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의 크기, 어떤 수가 가지고 있는 크기는 원점으로부터 거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방향은 결국에는 왼쪽 방향이냐 오른쪽 방향, 이 두 가지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의 크기를 내가 구하고자 한다면은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취해가지고 수에다가 써주면은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플러스 기호,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해서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면은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될 것은 수가 가지고 있는 연산 시스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항연산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보통 수를 우리가 앞에서 집합의 개념으로 관리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개념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그냥 모아서 이렇게 딱 묶으면은 그것이 집합입니다. 단순한 원소들의 묶음일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것처럼 수는 단순히 수 집합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 수라는 원소들을 묶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연산이라는 어떤 시스템 체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 집합은 일반적인 다른 집합과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연산은 보통 이항연산이라고 하고 이 이항연산은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수 집합에 속한 어떤 두 개의 원소를 우리가 어떤 기계 이렇게 투여를 했을 때 기계를 통해 가지고 나온 결과물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을 새롭게 생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동그라미라는 연산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이 두 개의 원소를 동그라미 연산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새롭게 생성한 결과물 A 서클 B라고 하는 이 연산의 결과물이 다시 집합에 속하게 된다. 자, 이러한 것을 닫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학에서는. 이러한 연산은 우리가 익히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 중에 사칙 연산이 있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사칙 연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 사칙 연산을 바라보는 관점도 한번 재조정을 해볼 건데요. 먼저 뺄셈과 나눗셈을 우리가 별도의 연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덧셈과 곱셈 연산의 일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대체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5 빼기 3이라고 하는 이 뺄셈을 5 더하기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5 나누기 3도 이것은 5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곱셈 형태로 바꿔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산의 종류를 4개에서 2개로 줄여가지고 조금 더 수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곱셈에 대한 표기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곱셈을 표기할 때는 이렇게 X자를 사용해서 표기를 하죠. 하지만 이런 X자를 사용해 가지고 수식을 전개하게 되면은 수식이 길어지고 미지수 X랑도 혼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X자 기호를 사용하기보다는 센터 닷 가운데에 있는 조그만 점을 사용해서 곱셈을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과정에서도 곱셈을 표현할 때는 X를 사용하지 않고 센터 닷 가운데 조그만 점을 사용해서 곱셈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덧셈 연산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1 더하기 마이너스 5, 1 빼기 5인데 덧셈으로 바꿔서 표현한다고 했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1에다가 5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요소를 마이너스 방향, 즉 왼쪽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 빼기 5는 결국에는 우리가 덧셈으로 생각한다면은 왼쪽 방향으로 5칸 만큼 1이란 요소를 이동시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 더하기 2는 4, 오른쪽에 있는 2 더하기 2는 4라는 이 연산도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2라는 원소를 오른쪽으로 이 2칸 이렇게 평행 이동시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덧셈 연산은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점을 평행으로 이동시키는 연산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곱셈 연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곱셈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덧셈을 여러 번 더하는 게 곱셈이잖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 벡터의 관점에서 곱셈 연산도 한번 재정립을 해보겠습니다. 곱셈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이 대상의 수를 얼만큼 크기를 원점으로부터 늘리는지 이 배율을 조정하는 연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방향이라는 개념이 더해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 곱하기 4라고 하는 것은 1이라고 하는 그 수가 가지고 있는 크기를 4배 증가를 시키는데 방향 개념이 들어가서 오른쪽 1이 가지고 있는 그 방향에서 같은 방향으로 4배 증가시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2가 가지고 있는 크기를 1배, 즉 이제 스케일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똑같이 유지를 하지만은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내가 뒤집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80도 회전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곱셈에는 사실 회전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수의 곱셈은 0도 회전, 즉 회전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것이고요. 음수의 곱셈은 180도 회전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연산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효과에 의해서 그 연산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실수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실수의 요소, 실수라는 무한한 원소를 가진 집합에다가 연산 체계가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러한 연산, 이항 연산에 가지고 있는 성질은 수학자들이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서 나열했습니다.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연산의 순서를 반대로 뒤집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결합법칙은 3가지의 어떤 원소를 우리가 연산을 진행할 때 앞에 걸 먼저 진행하든 뒤에 걸 먼저 진행하든 간에 결과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식을 만족하는 그 연산의 성질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연산의 종류가 2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죠. 여기 곱셈과 덧셈 2가지 연산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형태가 있고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좌분배 법칙, 우분배 법칙. 좌분배 법칙과 우분배 법칙을 모두 만족해야 분배 법칙이라는 이 성질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만족하는 연산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이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둬야 될 중요한 개념은 항등원입니다. 아이덴티티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요. 이 항등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임의의 요소에 대해서, 임의의 요소 그 A에 대해서 우리가 이항 연산의 결과가 동일한 원소 A가 나오는 것을 항등원 B 이렇게 만들어주는 원소를 이제 항등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덧셈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수를 투여했을 때 결과값이 A가 나오는 요소는 단 하나만 존재하죠. 0이 되겠죠. 그래서 덧셈의 항등원은 0이 되고 곱셈의 항등원은 1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항등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개념을 확장하면은 역원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연산의 결과가 항등원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특수한 원소를 의미합니다. 인버스, 역원에 대한 이 영문 정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산에 대한 항등원을 이제 B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A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B로 만들어주는 특별한 요소인 C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역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덧셈의 역원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연산의 결과 A를 투여했을 때 덧셈 연산의 결과가 항상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덧셈에 대한 역원은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자, 이렇게 그 어떤 수에다가 반대의 부호를 붙인 것을 반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수라는 표현을 앞으로도 종종 쓸 테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곱셈의 역원은 곱셈의 항등원이 1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분수 A를 분모로 하는 이제 분수를 우리가 사용하면은 1이 되는 거죠. 여기서 A의 값은 0이 되면 안 되는 특별한 제약 조건이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요소를 분모를 취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 수를 역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시프로칼 역수도 앞으로 자주 사용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덧셈의 역어는 반수, 곱셈의 역어는 역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뺄셈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뺄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덧셈의 역원을 더하는 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눗셈은 곱셈의 역원을 곱하는 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뺄셈과 나눗셈을 사용하지 않고 덧셈과 곱셈을 두 가지만 사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까요? 그것은 뺄셈이라는 것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A 빼기 B, 만약에 3 빼기 5를 우리가 뺄셈으로 만들었을 때, 뺄셈의 식을 만들었을 때 5 빼기 3과 다르잖아요, 결과가. 뺄셈의 이 요소를 뒤집으면 항상 반수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덧셈으로 3 빼기 5를 3 더하기 마이너스 5라는 형태로 바꿔서 표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5 더하기 3과 동일한 결과를 가지기 때문에 교환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곱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뺄셈과 나눗셈을 사용하지 않고 덧셈과 곱셈을 사용해서 모든 연산을 표현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연산만 사용해 가지고 실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산의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가 가지고 있는 이 체계를 분석할 때 이 공리라는 것을 사용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공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 체계에서 증명이 필요 없는 가장 기초적인 명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공리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이 공리를 만족하는 어떤 수의 집합을 정리하면서 어떤 포괄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적인 수의 개념이 아닌 성질을 만족하는 수라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군의 공리라는 게 있습니다. 군의 공리. 우리가 두 가지 연산이 있다고 가정하고 어떤 수체계에 두 가지 연산이 있다고 가정하고 첫 번째 연산에 대해서 다음의 공리를 만족하는 수의 체계가 있다면 이것은 군의 구조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첫 번째 연산은 덧셈 연산입니다. 덧셈 연산이고 이 덧셈 연산에 대해서 먼저 닫혀 있어야 됩니다. 덧셈의 결과는 항상 그 수집합에 속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결합법칙을 만족하고 항등원이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실수는 항등원이 0이기 때문에 바로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역원도 당연히 존재하죠. 반수가 나오기 때문에 덧셈 연산의 역원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수는 군의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괄호와 콤마를 사용해 가지고 실수 집합의 심볼 R과 더하기 연산을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군의 구조를 가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조건을 붙는데요. 교환 법칙을 만족하게 되면은 아벨 군의 구조를 가진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공리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져 나가는데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연산에 대해서 또 공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곱셈 연산, 두 번째 연산인 곱셈 연산에 대해서 바라볼 텐데요. 이 곱셈의 결과가 항상 실수에 속한다. 이것은 당연히 닫혀 있는 거죠. 실수는. 그래서 그 환의 공리는 두 번째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것을 닫혀 있음을 만족하고 자,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두 가지 연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앞서서 군에서 사용한 첫 번째 연산과 지금 환에서 사용하는 두 번째 연산을 결합해 가지고 분배 법칙을 만족하면은 자, 이것은 환의 구조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기호로 이렇게 심플하게 심볼과 연산 두 개를 사용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다 조금 더 빠듯한 조건을 추가를 하는데요. 두 번째 연산에 대해서 교환 법칙을 만족하고 두 번째 연산에 대해서 항등원을 가진다. 이러면은 가환환이라는 구조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곱셈 두 번째 연산에 여건이 존재하는 수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체의 구조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0을 제외한, 즉 곱셈의 여건에서는 0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0을 제외한 모든 연산에 대해서 두 번째 연산에 여건이 존재하면 이것은 체의 구조를 가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수는 체의 구조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모든 공리를 만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은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을 만족하고 항등원과 여건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것을 좀 더 심플하게 표현하면은 사칙 연산에 닫혀 있고 자유롭게 연산을 확장할 수 있다. 연산 순서를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의 구조를 만족하는 수의 집합은 실수뿐만 아니라 유리수와 복소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수를 다룰 때는 대부분 실수의 체계에서 수를 다루지만은 이론적인 체계에서는 실수라는 것에 딱 한정하기보다는 체의 구조를 가진 수집합을 사용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일반론적인 부분에서는 이론을 확장하기에 좀 더 명확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가 있게 되는 이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의 집합, 체의 구조를 가진 집합은 그냥 통틀어서 F라고 표현하고, 체의 구조를 가진 집합의 원소를 수학에서는 스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두 집합과 이론적으로 체계를 만든 두 집합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실수 집합에 대해서는 리얼 넘버 R이라는 심볼을 사용해서 우리가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것의 원소는 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체집합의 개념에서, 우리가 구조적인 개념에서 바라봤을 때는 체집합 F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의 원소를 스칼라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A 더하기 B라고 하는 연산을 바라볼 때는 실수 A와 실수 B를 더한다라는 개념에서 볼 수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칙 연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은 이 결과물은 항상 실수로만 떨어지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 수식을 스칼라 A와 스칼라 B를 더한다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이것은 체의 성질을 만족하는 모든 집합, 유리수, 복소수, 실수에 상관없이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만족하고 항등원 여건이 가지고 있는 이 수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좀 더 범용적인 체계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수의 어떤 체 집합 기반 위에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음에 배울 벡터로 확장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